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려가요로 들어가서 이제 고려가요 파트를 공부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작품으로 정서의 정과 정곡이라고 하는 글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고려가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신 후에 정가정 본문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시대 평민 정서들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을 그런 시가들을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문학적인 의미는 있죠. 이전까지는 물론 완전히 귀족들만 문학을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역사상에서 평민들이 문학의 하나의 주체, 문학을 창작하는 혹은 문학을 향유하는 하나의 주체로 역사 속에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고려가요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평민들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고려가요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이고요. 형식상으로 본다 그러면 음보는 삼음보를 취합니다. 삼음보. 보통 조선시대에 나오게 되는 시조라든가 가사 같은 것들은 사음보를 취하게 되고요. 고려시대에 나오는 고려가요, 그 다음 추후에 고려시대 기존문학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도 삼음보를 바탕에 두게 되고요.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 연이 나눠져 있는 것을 분연체라고 불러요. 이전에 향가 공부했었죠. 향가는 19체, 4구체, 8구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나왔단 말이야. 연이 나눠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 연속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볼 작품들처럼 연이 나누어진 것들은 분연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분연체 형식을 취합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공부하게 될 정과정은 분연체가 아니에요. 좀 특이한 글이긴 한데 정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적어도 교과서에서 공부하거나 하는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고려가요들은 전부 다 분연체로서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후렴구 존재하죠. 고려가요들은 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볼 정과정은 후렴구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는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전에 고려가요가 있기 전에 전 장르가 향가였을 텐데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문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기는 어려웠겠죠. 평민문학이었기 때문에 말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냐 하면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이 발명된 이후에 한글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한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저도 궁중음악을 잘은 모르니까 그냥 어서 들은 얘기로 해보자면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들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답니다. 하나가 중국의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조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조선의 음악을 연주하는 걸 향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악기만 연주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노래 가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로 쓰기 위해서 궁중잔치에서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노래 가사로 쓰기 위해서 평민들의 노래로 흘러오던 고려가요를 드디어 채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보다가 보니까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 거고 가장 뭔가 근엄한 나라죠. 그런데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수집해서 기록을 하려고 봤더니 개뿔 내용이 너무 야한 내용들이 많아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사랑 이야기고 이별 이야기고 징징 짜고 앉아있고 기타 등등 또 사랑을 묘사할 때도 야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고루하신 혹은 점잖으신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록하기가 좀 난처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가요들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은 그나마 그것들 중에서 기록할 만하다고 그나마 좀 점잖스럽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할 당시에 고려가요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남녀상렬지사라고 불렀어요. 이게 영화 제목도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남녀상열지사. 쉽게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면 열받는 이야기 이런 말이니까 사랑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구비되다가 한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후렴구예요. 후렴구.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도록. 고려가요의 내용들이 대체로 전부 다 이별한 다음에 슬픈 내용을 막 쓰고 있는 내용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궁중잔치에서 임금님하고 술 한잔 마시고 흥에 겨워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쭉 처지는 내용. 가끔 이제 노래방 같은 데가 막 항상 그런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지, 그지? 그럼 기분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좀 다운된 내용들, 슬픈 내용, 애상감이 넘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뭔가 상쇄시킬 목적으로, 흥을 돋울 목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후렴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는 기본적으로 글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정과정에서는 후렴구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정과정은 향각의 여유이기 때문에 얘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추후의 작품들, 나머지 고려가요를 설명할 때는 후렴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가 일단 우리가 먼저 고려가요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본문 내용을 봐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한번 줄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줄수는 11줄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소니마, 아소, 감탄사로 시작하죠. 자, 어서 봤던 장르랑 좀 비슷해. 물론, 11번째 줄은 아니라 9번째 줄, 낙구에서 감탄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요거는 9번째 줄은 아니지만, 11번째 줄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뭔가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고, 고려가요는 연이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건 개뿔 봤더니 연이 나눠져 있지 않죠. 자, 연속체로 쓰여지고 있어. 뭐랑 좀 비슷해 보여요? 뭐랑 비슷할까요? 향가랑 비슷해요. 자, 고려가 딱 이제 성립이 딱 돼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제까지가 신라였어. 신라 때에는 향가를 썼단 말이야. 이제 오늘부로 이제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절대로 향가 같은 건 쓰지 않고 고려가요만 쓸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가요는 틀림없는데, 고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려가요예요. 얘를 향각의 여요라고 부릅니다.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고려가요처럼 연이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후렴구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 시대의 시가문학이었던 향가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각의 여요, 교과서에는 아마 얘밖에 실려 있는 게 없을 겁니다. 향각의 여요 하나를 공부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뭐 긴 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문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죠. 뭐 고려 의종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선하는 분이 관리로 나가 있었는데, 자, 반대파들이 저 사람 저거 유배 보내야 된다고 막 반대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 보내기 싫었는데 반대파들이 워낙에 많이 반대하니까 정서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워낙 지금 나는 널 보내기 싫은데 쟤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당신을 유배지에 보낼 거다. 근데 조금만 조용해지면 내가 금방 부를 거니까 반항하지 말고 잠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 입장에서도 임금의 그 말을 믿은 거죠. 아, 잠깐만 가 있으면 조용해지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임금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적어도 유배지에 가서 쓴 글인 거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유배지에서 쓴 글 되게 많잖아요. 프로 유배러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유배지에서 쓴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전 고려시대 이전까지를 본다 그러면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이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봅니다. 유배문학의 첫 출발점이 이 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충신 연주지사,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쓰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뭐 임금 곁에 있지 않고 유배지에 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겠습니다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싸잡아서 충신 연주지사라고 보게 되는데, 이 글이 유배문학과 충신 연주지사의 거의 효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얘기는 전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은 단락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텐데, 워낙에 짧은 글이라서 설명이 별로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내님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보니 산 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 효성 새벽달 새벽별이에요. 달과 별이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자, 죽어서 나의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고 싶구나 아으, 벽이 더시니 니러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자, 아무런 잘못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말은 말이신저 나를 모함하지 마시오. 슬프구나 아으, 님이 나를 하마 잊었습니까? 임금이시여 벌써 나를 잊었습니까? 아소니마 님이시여 도람 들으샤.
다시 들으셔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게 전체 내용인데 크게 보면 일단 유배지에서의 슬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모함한 자에 대한 원망을 말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다. 재회의 소망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자, 단락 하나씩 끊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보니 자, 님에 대한 그리움 대상의 부재 상황이죠. 대상이 없는 부재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 마음 표현하고 있고요. 자,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보니 산 접동새, 산에 있는 접동새가 나랑 비슷합니다. 뭐가? 쟤도 님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다라는 거죠. 표현 방식 뭐 썼을까요? 감정이입의 방식을 쓰고 있고 한자성으로는 같은 처진의 동병상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산접동새가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나처럼 님과 이별했기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접동사한테 물어본 적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다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님과 이별하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울고 있는 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접동새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정이입 쓰인 거 먼저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시며 거짓인 달 이거는 현대어로 치면 뭐뭐 하는 줄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자, 아니시며 거짓인 줄 뭐가? 내가 제가 있다는 것은 앞에다 가로치고 하나 집어넣으면 해석하기 쉽겠죠. 내가 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거짓인 줄 아으는 좋은 꾸니까 별 의미 없이 빼면 될 것 같고요. 잔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잔월효성 새벽달 새벽별이라고 얘기했죠. 저 하늘에 있는 새벽달과 별이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거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잔월효성이 어떤 역할 혹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고전 속에서 어떤 자연물이 나왔을 때 달과 별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름다움, 되게 멋지네.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할 때 쓰기도 하죠. 그럴 때는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또 북극성,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별, 달 하나밖에 없는 거,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과 같은 저 존재들은 내가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달과 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달과 별이 아니에요. 자, 이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정읍사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달하 높이공 도다샤. 거기서 선생님이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달은 심미적 대상이 아니라 천지신명으로서의 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새벽달, 새벽별 얘들은 천지신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새벽달과 새벽별이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한데 살고 싶구나. 죽어서 넋이 되어서라도 님과 한 곳에 살고 싶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하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시를 쓰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네 곁에 가고 싶다. 임금 곁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이 부분,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런 식의 구절은 되게 많아요. 살아있을 때 내가 널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어떤 글에서는 죽어서라도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죽어서라도 뭐 할 거야. 죽어서라도 이건 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영원한 충성심을 표현할 때 쓰는 하나의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죽어서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살고 싶구나.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벽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이 부분은 화자의 독백이죠. 화자가 지금 내 처지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청자가 바뀝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내가 죄가 있다고 나를 유배지로 보낸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표현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벽이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전혀 없습니다. 나한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시 결백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 말앤말이신저, 이게 사실은 지금도 해석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긴 한데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모함하지 마시오. 나를 모함하지 마시오. 나를 참소하지 마시오. 내가 죄가 있다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청자가 바뀝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이제 임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나의 신세를 독백하고 있는 거고, 그 뒷부분에서는 나를 모함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를 불러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부르고 있는 님에 대해서 임금한테 하는 말이니까 청자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슬아뿐디어, 아으 슬프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슬프구나. 님이 나를 하마 잊었습니까? 자, 님이, 이거 님이 할 때 그 님이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님 이를 연철한 거죠. 이어적기. 자, 님이, 이미 이런 말이에요. 이미, 임금이 이미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자, 님한테 묻고 있죠. 이 부분에는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일반적으로 신하가 임금한테 어떤 글을 써서 그 글 속에 임금이 잘못이 있다고 해도 임금 네가 잘못했어 원망하는 글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 절대적인 관계, 우리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하고 그런 왕정국가에 살고 있던 신하와 임금에서 그 관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당시에 신하들은 감히 임금한테 어떤 잘못을 체크하거나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많은 글들에서 임금한테 원망하는 내용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는 나를 불러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구라친 임금한테 원망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자, 원망의 마음을 살짝 표출해놓고 아소니마, 아소는 감탄사고요. 자, 님이시여 도람 들으셔, 다시 들으셔서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개오셔셔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나를 불러주십시오. 자, 마지막은 재회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한 겁니다. 어쩌면 고려가요 중에서는 많이 보는 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교과서에 아주 흔하게 실리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글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고려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가적 요약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갈래 당연히 고려가요인데 그냥 고려가요가 아니라 향가의 고려가요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연군가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자, 비연시라고 했죠. 그죠? 연속 분연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분연체라고 했는데 얘는 고려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연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성격은 충신, 연주, 지사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주제 자신의 결백과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말하고 있고 의의가 더 중요합니다. 의의 유배문학과 충신, 연주지사의 거의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로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서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평민문학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민이 쓴 게 아닙니다. 정서라고 하는 귀족이 쓴 거죠. 지배층이 쓴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평민들이 쓴 글들은 전부 다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작자미상, 작자미상. 이거는 정서라고 작가가 밝혀져 있죠. 그래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만 나머지 고려가요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으니까 눈여겨서 봐둘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